저희 아버지가 원체 있는 집 자식이셨어요. 친가 집안이 예로부터 대단히 잘 살았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친할아버지께서 시작하셨던 사업이 제법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뤄냈던 것이 크게 유효하였던 거예요. 우여곡절도 도중에 많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끝내는 그럭저럭 번듯한 회사로까지 발전을 해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회사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던 건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무렵이었고요. 외가 집안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던 거예요. 자식 4남매 중에서 막내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는데요. 집안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되어버려서 이제 결혼이나 잘할 수 있겠냐며 모두가 한숨을 쉬었고 걱정을 하였으나 막내는 그 누구보다 결혼을 잘하고 말았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바로 외가 집안의 막내가 저희 엄마이셨는데요. 아버지가 엄마를 보시고 첫눈에 반하셨던 거예요. 정작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연을 맺었으면 하는 집안을 따로 점찍어 두신 상태였고 그래서 그 집안의 아가씨와 아버지를 붙여주시려고 이미 작전까지 다 하신 뒤였는데 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딱히 아버지와 붙여주실 며느리감을 물색하지는 않으신 상태였으나 설마 그렇게까지 변변하지 않은 집안의 막내딸과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하실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야 이놈아, 정녕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래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사고 한번 안 치고 당신의 뒤를 잘 따라온 그런 효자 아들이 설마 심각하게 조건이 부족한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하신 바였죠. 친할머니께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우셨어요. 안 된다, 안 돼. 반반한 얼굴 하나로 사내를 깨어내서 어떻게 해볼 작정으로 머리가 가득 찬 그런 고약한 불려시에게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장한 아들인데 그따위 불려시에게 넘어가서 왜 팔자에도 없는 꼬라지가 되어야 하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꼬라지 못 본다.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하시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자 친할머니께서는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고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이를 어찌하나 고심이 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러던 때 엄마가 용기 있게 친할머니를 찾아뵈셨던 거예요. 너 잘 찾아왔다. 이 불려시 같은 년아. 왜 하필 우리 아들이니? 왜? 우리 아들 아무 잘못 없어.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나무랄 데 없는 효자야. 너 같은 년 하나 때문에 그런 효자가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야겠니? 네, 저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원망이나 받고 미움이나 받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된 것은 그 사람과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래?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지? 나만 참. 그랬구나.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안 좋은 소리나 실컷 계속 늘어놓을 뻔했네. 그래, 잘했다. 생각을 아주 잘했어. 네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걸 아는 여자였구나. 살면서 기본적인 정도라는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는 이제 바로 정리하는 거지? 오늘 바로 정리를 할 거니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늦어도 내일까지 정리를 해다오. 사실은 이틀 전에 이미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뭐? 이틀 전에? 그런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네. 제가 완벽하게 끝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자기는 죽어도 저를 못 놓는다고. 너무 애절하게 매달려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친할머니께서는 밀려오는 현기증에 머리를 부여잡으셨습니다. 다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우셔야 할 판이었죠. 여자 쪽에서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남자 쪽에서 애절하게 붙잡고 있었다니 친할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곧 차릴 거다. 아무튼 너는 우리 아들하고 끝낼 각오가 다 되어 있다는 거지? 네. 저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집안에 저도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엄마의 평온한 태도에 친할머니의 입만 박박 갈렸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알아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관계를 끝내도록 할 테니 헤어지겠다는 그 결심만 변심하지 말라면서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엄마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신 후에 발길을 돌리셨고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을 설득하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여자 보기 못합니다. 이 애미가 숨이 꼴딱 넘어가서 죽게 생겼다고 해도 말이냐? 어머니 정정하시잖아요. 괜히 시금이나 전폐하시는 일만 없으면 장수하실 거예요. 건강한 이 애미가 너 때문에 오래 못 살게 생겼다. 어쩔 거야 이제? 그럼 이렇게 하죠. 만약에 아버지 또한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그 여자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네 아버지한테 맡기자고? 아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너 이제 딴 말하기 없기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오냐 아주 좋게 정리가 되었구나. 아주 잘 되었어. 아버지가 내놓으신 절충안 앞에서 친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셨고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까짓거 그냥 결혼하라고 해. 친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친할아버지의 반응에 친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예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나 안 미쳤어.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서지 마. 아니, 어떻게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 아니지요? 배신은 무슨? 내가 뭘 언제 배신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배신이 아니면 어느 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격이 떨어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내 앞에서 똑똑히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그때는 그냥 잘 모르고서 그랬던 거지. 아무튼 이 문제로 더 왈가부 알고 싶지가 않아. 사내 녀석이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살려자는 스스로 골라서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봐야 이 다음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야. 결혼을 실속 있게 잘해내면 큰 일도 더 잘해낼 수 있는 거겠죠. 아니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나는 결론을 딱 내렸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시끄러우니까 당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기 뒤로 빠져 있어. 애초에 뭘 한다고 절처대기는. 친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친할머니께서는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당신이 점찍어 두셨던 집안과 사돈을 못 맺게 되었고 마음에 들었던 며느림감도 놓치게 되신 친할머니의 속이 아주 말이 아니었죠. 그것보다도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고요. 며칠 뒤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누우신 채 식음을 전폐하시던 친할머니 앞에 다시금 저희 엄마가 등장하셨습니다. 저기 어머님.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야, 너 분명히 내 앞에서 우리 아들하고 끝내겠다면서. 그럴 작정이라면서 그래놓고 사람의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이 불려시 같은 년이 나를 이토록 우습게 만들어 놓고서도 감히 앞으로 네가 우리 아들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하지만 어머님이 아들 설득에 실패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저도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님한테 설득을 당해서 저한테 끝내자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내서 저한테 재차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가족들에게 저와 결혼할 거라면서 오만 소리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지고 싶어도 이 결혼을 제가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봐서라도 그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등을 떠밀려서 하게 된 결혼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봐달라. 그 뜻이니? 아니요. 어머니께 봐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다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아니 무슨 말하는 꼬라지가 왜 저렇게 맹랑해?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아유 세상에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친할머니께서 당혹스러움 속에 헤엄쳐 보셔봤자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을 물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밀하게 친할아버지께 이미 결혼 허락을 따로 받아 놓으셨던 건데요. 엄마와 결혼하시고 나면 친할아버지의 뜻을 10분 받들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회사에 몸을 던져 희생하겠다고 맹세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사실 당신께서도 옛날에 친할머니와 결혼을 하시던 때 집안의 반대를 겪으신 바 있었거든요. 친할머니처럼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생김새도 일도 못하게 생겨서 부려먹기 애매한 여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반대를 친할아버지께서 겪어본 분이셨습니다. 복 많게 생겼고 일 잘하게 생긴 인상인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며 집안에서는 성하였으나 친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일도 못하게 생기신 당시에는 어리버리하고 맹한 인상을 지니고 계셨던 친할머니와 결혼을 하셨고 잘 살아오셨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결혼을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친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던 것만 친할머니께서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셨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셨고 감격에 찬 외가 식구들이 전부 눈물을 훔쳤으며 그 광경을 보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더욱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이셨다는 후문입니다. 친할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썩 그렇게 안 예뻐하셨을 모습이 훤히 그려지죠. 그러나 의외로 고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엄마는 한 집안의 막내딸인 것 치고는 애교가 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원체 성격 자체가 살랑거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가식적이지가 않으셨어요. 주는 거 없이 얄미운데 하는 꼬라지가 언제나 한결같아서 그 점 한 가지는 내가 솔직하게 마음에 드는구나. 겪어볼수록 사람이 적어도 음흉해 보이지는 않네. 장단점이 확실한 엄마의 성격에 시간이 지날수록 친할머니께서는 적응을 하고 계셨죠. 물론 당신이 원하셔서 적응을 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바닷물이 자꾸 매만져서 반질반질해진 해변가의 돌멩이처럼 자연스레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괜히 엄마한테 툴툴거리시고 이런 잡일 시키며 부려먹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결국 마음을 차차 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특별한 계기라고 한다면 무조건 제 친정 오빠였죠.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자가 아주 똘똘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으셨거든요. 오빠는 제 유일한 형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요. 머리도 좋았어요.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해냈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오빠는 친할머니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존재였어요. 외가 식구들은 오죽하면 제 오빠만 오면 가슴이 막 벅차오른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었답니다. 이렇듯 오빠는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했는데 반면에 동생으로 태어난 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모범생인 오빠가 정석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저는 편법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뭐든 정해져 있는 길을 착실하게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죠. 그러나 저는 정해져 있는 길을 따르는 걸 지루해했고 더 빠른 지름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빠는 성격도 매사에 차분하였으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활달하였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의 오빠는 좀 잘난 척을 하는 측면이 있었죠. 친구도 수준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고 일찍부터 말해온 사람이 오빠였으니까요. 정말이지 기득권층에 걸맞는 얼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대학 입시에 실패를 겪었습니다. 즉시 재수를 결정했고요. 근데 열심히 재수를 했건만 또 미끄러졌지 뭔가요? 오빠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삼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명문대에 진학을 이뤄냈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에 입학하던 날 오빠가 대학교 전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에 잘도 입학하는 곳을 나는 재수도 아니고 삼수 끝에 들어오다니 정말 치욕적이다. 이런 치욕스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적어도 이제 이 안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실력이 되어야겠지. 오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앞에 아무도 없는데.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야. 다짐을 해놓는 거지.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오빠가 잘난 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를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대학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죠.
그러나 1등 수석까지는 못 해봤고요. 재학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2등 차석의 성적을 내어본 걸로 있네요. 하지만 그것 한 번도 못 해본 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널렸으니 명문대에서 학과 차석을 해본 저희 오빠가 대단하기는 하죠. 오빠는 결혼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다 마련해 놓고서 그것에 해당이 되는 상대하고 할 거라고 미리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의 그 선언을 전해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녀석이 자기 할머니를 쏙 빼닮았네. 우리 할망구가 앞으로도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어. 힘없이 껄껄 웃으신 후에 돌아가셨던 친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미 아버지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탄탄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요. 나중에 분명 오빠가 물려받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며느리의 위치도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라며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향해 오만 호들갑을 다 부리셨습니다. 이것저것 잴 거 다 재고 따질 거 다 따져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격식을 갖춘 집안의 며느리를 드려야 된다. 네, 어머님. 근데 안 그러셔도 어머님 손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어머님보다도 그런 걸 더 따지는 것 같은걸요. 그건 그렇지. 과연 내 손자야. 하지만 네가 중간에서 초를 칠까봐 그런다. 네가 괜히 말 없고 참견하면서 격식을 덜 갖춘 며느리를 드린다고 할까봐 내가 겁이 나는구나. 너 제발 가만히 있어라. 우리 똑똑한 손자가 제발 자기 결혼을 알아서 해결해봤으면 좋겠구나. 너는 끼어들 것 없어. 제가 뭘 또 초를 친다고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자기가 알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오겠죠. 아이고야, 말하는 것 좀 봐라. 어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천하태평하게 아무 며느리나 맞으려고 들 줄 알았다. 네가 참견을 말아야 일이 옳게 잘 흘러갈 것 같구나. 친할머니께서 즐겁을 하시는 것에 엄마는 시큰둥하게 알겠다고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두 분의 그런 모습이었네요. 친할머니의 바람은 이뤄져서 오빠는 본인이 심사숙고로에서 정한 기준들, 그 조건에 들어맞는 여자들하고만 선을 보았고요. 그 결과 저에게는 꼭 오빠 같은 성격을 지닌 새언니가 생겼답니다. 새언니는 유복하지만 엄격한 가풍을 지닌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이었고요. 대학도 잘 나왔고 성격이 상당히 조용하며 생긴 것부터 직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본인이 충분히 똑똑하고 잘난 여자였으나 결코 스스로를 내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여자는 설치면 안 되고 남자의 내조나 현명하게 자라는 게 최고라는 소리를 집안에서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내조의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집안 배경도 제법 괜찮은데 단아하게 생겼고 머리도 좋고 참한 성격이라니. 와우, 조금만 보자면 정말 이런 며느리를 마다할 집안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네요. 당연하게도 친할머니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손자 최고로 장하다. 정말 대단하다. 당연히 새언니를 향한 게 아니라 오빠를 향한 감동이며 칭찬이었고요. 새언니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결혼하면서부터 슬슬 퇴사할 준비부터 하였습니다. 대체 오빠는 저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결혼했나 싶어서 신기할 따름이었고요. 가만히 지켜보던 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뭐 그딴 소리를 하는 집이 다 있지. 근데 그런 집이 어떻게 내 새언니의 집안일까? 멀쩡한 직장을 그만둘 계획부터 잡고 각종 집안일이나 제대로 배울 생각이고 시댁에 헌신하면서 착실하게 이세를 가질 준비도 때맞춰서 할 작정이라니. 와, 요즘 세상에 새언니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 어디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잘 사는 집안에서 대학까지 잘 나온 여자가 왜 저러는 걸까? 우리 집이 어디 무슨 재벌가라도 되면 또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의구심을 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해하는 걸 포기했죠. 저에게 예의를 잘 차려서 대해주시는 새언니에게 고마워기나 하면서 시누이 짓이나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삼수 끝에 명문대에 들어갔던 오빠와는 다르게 저는 대입 시험을 기대보다 살짝 못 미치게 봐서 좀 아쉬운 결과물을 받아들게 되었으나 재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망치면 그러면 또 삼수를 해야 하는 거야? 다 떠나서 대입시험 준비하느라 시간을 날려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 나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이의를 두는 것보다는 즐겁고 재미있는 내 20살의 일상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야. 나온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가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재수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유학을 가라는 선택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냥 믿어주고 지켜봐 주셨어요. 이걸 두고 오빠가 말하기를 본인이 삼수를 해서 명문대에 잘 갔기 때문에 이미 자식들 중에 하나가 성공을 했으니 남은 하나는 부모님이 그냥 너그러이 지켜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리 담아두지는 않았고요. 오빠는 저에게 변변치 않은 대학을 가서 어떡하냐고 걱정인지 뭔지 애매한 소리를 남긴 바 있었으나 저는 즐겁게 대학 생활을 잘했어요. 친구들도 새로 엄청나게 많이 사귀었고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넓게 가져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정보력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빨리 접해서 해외로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고요. 해외에서 교환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특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그곳을 신나게 구경 다니면서 새로운 환경을 느끼는 재미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건너가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동안에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저보고 와서 일을 꼭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돈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안 남았지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1년간 일을 하다가 2개월 정도 여행을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삼아서 제가 무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진 모습이었죠. 모두의 기분을 그때 친할머니께서 대표로 이렇게 대변하셨더랬죠. 쟤는 이상하게 일을 꼬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되는 것만 보면 은근히 괜찮게 잘 되는 것 같다는 말이지. 그거 정말 희한하네. 정석의 길만 걸으려는 오빠와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행보가 더욱 독특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폼나게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낸 저를 보면서 온갖 동창들이 다 부러워했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창 한 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연의 이름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결실을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 집안 수준의 차이가 꽤 났어요. 제 시댁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중학교에 막 입학해서 다니고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께서 공장을 다니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식당 일로 옮겨가셨고요.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으셔서 수술까지 받으신 뒤 반년 넘게 일을 쉬셨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너무 하시는 바람에 원래도 상태가 썩 좋지 못했던 무릎 관절의 상태가 더 악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너무 열심히 고되게 사시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이었죠. 남편이 막내입니다. 위로는 형 하나 누나 둘 그렇게 있는데요. 남편의 형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진작에 집을 나갔고 가족들과 연을 끊으신 분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넘어가던 시기에 그렇게 되었고요. 집을 나가려면 그냥 나갈 것이지 돈을 싹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던 거예요. 시댁에 돈이 있어봐자 뭐 얼마나 있었겠나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몸을 갈아서 벌어서 모으신 게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말 그대로 비상금인 것도 따로 소액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이라는 인간이 다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것들도 다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애지중지하셔서 평소에는 끼고 다니지도 않으셨고 거의 모셔만 두었던 금반지, 그것까지도 싹 다 챙겼다고 하더군요. 장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네요. 분통이 터지고 하도 열불이 터져서 오죽하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다가 재산을 다 쓸어간 그 장남의 행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 걸 알아봐주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였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어요. 이렇다 할 행적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점은
이미 한국을 떠버렸다는 사실이었죠. 비단 돈을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식 하나를 잃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상심이 말도 못하셨으나 남은 인생 남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버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들 중에서 더 나이가 어린 작은 시누이가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해도 몸에 타격이 확 갔고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딸들에게 맡겨놓고서 당신은 쉬신다거나 할 수가 없었죠. 대신에 큰 시누이가 악바리처럼 살면서 악착같이 일을 했죠. 큰 시누이는 알아서 시집도 갔고 작은 시누이가 시집을 갈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을 다 내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실 때에도 병원 생활을 하실 때에도 시누이들이 항상 그 곁에 있었고요. 결혼들을 둘 다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만나서 했어요. 그래서 허리띠 꽉 졸라가면서 결혼 생활을 했고요. 참고로 잠적을 한 장남을 비롯해서 셋 다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온 건 막내인 남편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싹을 보여온 것도 남편 혼자였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남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삼수를 했지만 남편은 재수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재수 생활에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때에 다들 남편을 위해서 힘을 써주었던 것이죠. 남편은 재수 생활 끝에 대학을 잘 갔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수더분한 성격의 남편은 주변에서 평가가 좋았어요. 튀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디 가서 주목을 받을 유형은 아니었으나 친해지고 나면 상대로 하여금 사람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넓지는 않아도 주변에 사람은 꾸준히 있는 편이었고 그게 흐르고 흘러서 결국 저를 만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간판에 성실한 대학생활, 잘 관리한 성적까지. 남편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냈습니다. 그날 시댁은 거의 잔치가 열렸고요. 남편은 여태까지 본인이 받아온 것을 드디어 갚아 나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라면 중견기업 정도에 취업을 하면 즐겁게 쓰고 열심히 모을 텐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베푸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것만이 목표였고요. 시댁의 집이 원래 낡고 좁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그 집을 접해봤는데 성공해서 얼른 집부터 바꿔드리고 싶었던 남편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더군요. 일단 전세로 집을 해드렸던 다음에 작은 아파트를 시어머니께 사드렸죠. 당연히 전액 현금은 절대 아니었고 대출을 꼈습니다. 시누이들이 워낙 악착같이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막내가 취업을 잘해서 때마다 생활비를 보내준 것을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모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가 마련되었을 때 새로 가전제품을 사는 것은 시누이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죠. 정신 나간 그 장난만 빼고는 다들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모친 누나들, 매형들, 조카들 다 책임을 질 각오로 지내면서도 그걸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장가 잘 가고 그럴 욕심보다는 가족들을 위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럴 게 아니라 장가를 잘 들어야 할 텐데. 아휴, 기특한 우리 아들이 장가만 어떻게 잘 들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구만. 시누이들 또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내온 집안의 기둥이 현재 남편이었으니까요. 집안의 기둥은 함부로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여자들 사이에서 있는 만큼 남편이 결혼한 여자를 못 찾을까봐 한숨이 나왔던 거예요. 어떤 여자가 올케로 오든 최고로 잘해줄 자신이 시누이들에게는 있었죠.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아이들의 저금통이라도 뜯어서 결혼 자금에 보태줄 마음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할 상대로 저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결혼하겠다고 처음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밝혔을 때 시어머니께서 기쁨으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뭐?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어떤 아가씨야? 응? 뭐하는 사람인데? 어? 나는 솔직히 사지만 멀쩡하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이고 무조건 감사해. 시누이들은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서 왜 말도 안 하고 숨겼냐며 즐거운 타박을 해댔고요. 머뭇거리던 남편이 그때
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시누이들이 깜짝 놀랐고요. 시매부들이 탄성까지 지르니까 시어머니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며 궁금해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신 다음 화난 얼굴로 끄덕이셨죠. 그런 엄청나게 잘난 아가씨는 어떻게 만나냐고 하시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던 남편이 망설이다가 어렵사리 덧붙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좀 잘 살아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니? 아니 도대체 뭐하는 집안이길래 그 아가씨 부모님이 어디 뭐 교수이고 의사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님께서 회사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에 모두가 찬물 세례를 맞은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들은 머릿속으로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그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보여주자 다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너무 크게 놀라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고요. 큰 시누이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질문을 대표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아니, 대체 그런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가 너하고 왜 결혼한다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 엄청 잘 사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누나. 내가 다 말해서 다 알고 있어. 근데도 나하고 결혼하겠대. 뭐야? 잠깐만. 근데 혹시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 어떡해?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무조건 허락을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나보고 그냥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네. 남편이 진지하게 말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 간신히 혼절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다들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던 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허락을 받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남편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놓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물론 부모님이 많이 놀라시기는 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는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셨을 때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하시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죠. 친할머니께서는 결국 제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많이 늙으신 얼굴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에 찬성표를 던져준 사람들도 있었으니 우선 엄마가 찬성을 해주셨고요. 왠지 엄마는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는데 정말 의외로 오빠가 찬성을 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네가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해 보였고 너는 다 틀렸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네가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 나는 너처럼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괜히 내 눈에 네가 얄미워 보였던 거야. 이제는 그게 인정이 된다. 너라면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결혼 상대를 고른 거겠지. 속물적인 기준이 아니라 너만의 특별한 기준으로 고른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나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나는 찬성할래. 미리 결혼 축하한다, 동생아. 평생 저만 보면 틱틱거리고 한심하다는 눈빛만 쏴주던 오빠였는데 그 순간에 제 편을 들면서 꽤 감동적인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피를 나눈 한 가족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빠가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자 손자 사랑이 지극하신 친할머니께서도 헛기침을 하시며 반대표를 철회하셨고요. 그러나 제 남편이 어디 보통 인물인가요? 보통의 댄데미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하루빨리 다니는 곳을 그만두고 당신의 회사로 들어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확고하게 거절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표현이 부드럽게 거절을 했지만요. 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점차 망설이면서 고민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본인도 앞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제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남편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이어가다가 저희 오빠를 따로 만나서 긴긴 대화를 나눠본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옮기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고 감사하기는 한데 괜히 가서 폐를 끼친 건 아닌가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셨죠. 시누이들도 남편이 혹여나 일을 잘못할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호언장담을 해줬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요. 제가 남편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그게 가늠이 되어서 남편이라면 분명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몫을 해내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셨죠.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식이 둘뿐인데 제가 일단 그 회사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국계 기업에 뼈를 묻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고 멀지 않을 때 저의 회사를 차릴 작정이었어요. 작더라도 저만의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의 모두가 알았기에 아무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도 저를 당신의 회사에 앉히는 걸 포기하신 지 오래였답니다. 하지만 내심 아쉬워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오빠를 받쳐줄 든든한 존재가 회사 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아버지는 진즉 보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오빠는 진작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모로 제 남편이 오빠와 함께 그 회사의 주축으로 성장해 나갈 존재라고 아버지는 판단하셨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정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감히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아주 멀쩡한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해온 조금 독특한 사람이라고만 다들 남편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요. 남편이 원체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내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려면 정체를 숨기는 쪽이 여러모로 정답이었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남편의 회사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을 꽁꽁 숨긴 채로 일을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회사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적응도 무던하게 잘했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가자 제법 여유가 생겼는지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 회사에 이모저모를 저에게 이야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말하기를 상사 중 한 명이 유독 꼰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인상 깊게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줬었죠. 그 정도의 자잘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는 했으나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만족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친정 식구들 모두가 어느새 남편을 점점 더 좋아하고 신뢰를 하게 되었다는 게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서 그게 참 좋았네요. 또한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음에도 잘 사는 집안과 연을 맺게 된 걸 이득을 취하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시댁을 두어서 그것 또한 좋았습니다. 시댁이 욕심 없이 낳아주니까 도리어 제 쪽에서 욕심을 부려서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욕심을 부리면서 나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차갑게 식는 법이었죠. 그럴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입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가 반쯤은 농담으로 말을 했었죠. 아이고, 이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이래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간 거라니까. 부부 동반 모임? 주말에? 나는 이런 게 바로 없어지고 근절이 되어야 할 적폐 문화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 이런 게 딱 싫어.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갈까? 당신은 굳이 안 나와도 돼. 진심으로 나는 괜찮아서 하는 소리야. 부부 동반 모임인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괜히 말로만 투정 부려본 거고. 당연히 참석할 거야. 게다가 기념비적인 첫 번째 모임이잖아. 사실은 나야말로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직 벅찬 느낌인데 웬 부부 동반 모임. 과장님이 워낙 이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모임에 나가면 내가 또 최선을 다하기는 해봐야겠지. 과장님이라면 당신이 맨날 꼰대라고 하는 바로 그 상사? 그 사람 이야기네? 역시 꼰대답게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걸 좋아하시는가 보구나. 저는 남편의 꼰대 상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면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분이실지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괜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당일에 대해서 장소에 나갔는데
소개를 받기도 전에 어떤 분이 그 꼰대 상사의 와이프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유독 한 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죠. 그리고 그분은 여자들 사이에 혼자 사모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넘치는 듯한 표정을 자꾸만 지어 보이면서 시선을 아래로 깔고 피식피식 웃어대는 것만 봐도 여간 폼 잡고 사시는 분이 아닌 듯 하였네요. 저만 부부 동반 모임이 처음인 입장이었고 다른 여자들은 경험이 많으니 이미 분위기를 다 읽고서 그분에게 딸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와인색이 정말 잘 받으세요. 이미지가 우아하셔서 그런가 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운을 띄우면 나머지 여자들도 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각자 자기 남편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듯 보였고요. 그분이 입이라도 열면 모두가 눈을 빛내며 경청했습니다. 참나, 웬 여왕 노릇인가 싶어서 저는 어이가 없었고 맞장구를 쳐줄 생각도 안 들었었죠. 그래서 눈치를 안 보고 저 있고 싶은 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샌가 그쪽에서 저를 예의주시하는 것 같더니 모임이 파하기 전에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자기는 다음에 나한테 성의를 좀 보여야겠어. 네? 성의라뇨? 성의 표시 말이야. 우아하게 돌려 말할 때 잘 좀 알아들어주면 안 될까? 아, 뭐 선물 같은 거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자기가 처음이라서 아직 아무 감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김대리가 그렇게나 고지식하다더니 와이프 쪽도 마찬가지네. 이봐, 사회생활이 뭔지 잘 모르나 본데 일단 윗선에 잘 보여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 잘 보이더라도 과장님께 제 남편이 잘 보여야 할 일이지. 제가 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데요. 어머, 자기는 머리 돌아가는 게 아예 부족하구나. 머리를 좀 굴려봐.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내 남편한테 말도 잘 넣어주지 않겠어? 저는 참아왔던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마디로 뇌물 같은 헛소리를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였죠. 제가 웃자 그분이 반대로 정색을 하면서 저를 째려보시더군요. 자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김 대리가 만년 대리 신세로 머무르면 자기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둬. 알아두기는 뭘 알아둬. 보자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정말 미쳤나? 뭐라고? 아주머니? 그리고 어디서 반말이야? 반말은 그쪽에서 먼저 하셨어요. 김 대리 앞길 막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아니 글쎄. 대관절 아주머니가 회사 돌아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 과장님도 아주 웃기신 분이네. 회사 돌아가는 일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반영하는 정신 나간 분이신가 봐? 와, 진짜 안 되겠네.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니까짓게 그렇게 생각해봤자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결국 본인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앞길도 망치는 일인데. 저기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회사 대표가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뭘 알고나 짓거려. 아버지, 난데없이 그게 무슨. 내가 회사 대표 딸이라고요. 대표님 자식은 따로 있는데? 그 인간은 내 오빠예요.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면 그럼 김 대리는? 뭘 물어요. 당연히 대표 사위이지. 그분이 눈을 반쯤까지 짚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바람에 저는 더 따질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전의를 상실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혀를 끌끌 차며 그 자리를 저는 먼저 벗어났고 남편한테 이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갈 채비를 해서 저를 따라 나서며 다른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를 남겼고요. 다들 김대리가 와이프 말이라면 꼼짝을 못해서 회사 사람들도 다 우습게 보는 거냐며 놀라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남편의 태도를 납득할 예정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를 뜰 때 넋이 나간 모습의 그분이 터덜터덜 장소로 돌아오고 계셨거든요. 이미 저희 부부가 사라진 뒤란 걸 아신 그분이 절규를 하자 꼰대 과장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이 몸을 떨며 알게 된 사실을 줄줄 떠들어대셨고 그 다음은 뭐 뻔했죠.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끊임없이 날아들었고요. 그동안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내용들 뿐이었네요.
그리고 과장님은 주말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안색이 창백해지신 채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다는 후문입니다. 저기 김대리, 혹시 내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 좀 해주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일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해서 헛소리가 듣기라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실수를 한 모양인데 우선 내가 사과함세.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발 정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순 없겠나?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입술에 버석한 껍질이 일어난 채로 말씀을 하시는 전에 없이 정중한 과장님의 모습에 남편은 떨떠름해졌죠. 그리고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전 내로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일단 일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 네네네. 그렇게 해요. 김대리가 편한 대로 해야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던 과장님은 몇 시간 후 저희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셔서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신 다음에 씩 웃어주고 사라지시자 이제는 거의 개거품을 무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꼭 사과하고 싶다고 과장님 내외가 난리를 치길래 그 사과하실 기회를 상황 봐서 드리겠다고 저는 뜻을 밝혀놓았죠. 그러니 과장님은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며 그 기회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었고 부인 되시는 그분은 쥐 죽은 듯 사시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날이 지워가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처가에서 신뢰를 두둑하게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 저는 시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로 지내고 있으니 정말 서로에게 최고의 선택이 바로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가 꽉 들어찬 5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답답하기만 상황에 그저 울분만 토하다가 이럴 바에야 어디에든 말을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게 낫겠다 싶어 글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에만 쏟으며 학문의 길을 걸어온 학자입니다. 비록 중간에 되돌아야 했지만 유학까지 다녀왔고 어찌저찌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지금도 쉼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홍기가 알맞게 들어찼던 나이에도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주구장창하면서 만난다는 여자도 없고 선을 보래도 볼 생각도 시간도 없다며 거절하기 일쑤라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곤 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좀 선이라도 보라고 권하던 중이었는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글쎄 자기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번을 권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만 연불처럼 외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당장 그 아가씨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기회다 싶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아가씨도 저희 아들과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서 피차 결혼을 논의하기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엄마, 당장은 안 되고 시간이 되는 날 물어보고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 알겠다. 기다리고 있으마. 아들도 안 된다거나 제게 소개를 시켜주기 싫은 눈치는 아니더군요. 다만 당장은 안 되고 그 아가씨한테 시간이 되는 날을 물어본 다음에 식당이든 어디든 분위기가 괜찮은 곳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안 그래도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니 어련히 좋은 사람 같았지만 아무래도 존재 여부를 알게 되니 그날 이후로 틈틈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만났냐, 뭐하는 아가씨냐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멋쩍은지 웃기만 하고 명확히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않아서 만난다는 아가씨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쯤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자기도 그 아가씨도 시간이 난다며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는 건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평소에는 걸리적거려서 하지 않던 목걸이도 하는 등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들뜬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아가씨가 만나고 있다는 그 아가씨가 그 사람이었을 줄은. 아가씨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묻어두고 다신 열지 않을 줄만 알았던 억울함과 화가 드러나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절 알아봤는지 표정이 싹 굳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연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굳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묻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 앞으로 가서 뺨을 올려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끔찍하던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려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 안 시켜줬어. 이건 너희 나쁜 년, 찾을 땐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어딜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여길 와. 동현이 너, 이 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이래, 응? 죄송하긴 했니, 정말? 너 그 돈 어딨어?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지금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내가 너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엮이니? 안 되겠다, 이년. 당장 경찰서 가자. 내가 너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고 진정 좀 하라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은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저를 말렸고 저는 흥분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 평범하게 국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매출도 괜찮았고 가장 중요한 매출면에서 신경을 쓸 일이 많지 않아 그런지 비록 빚을 끼고 연 가게였지만 빚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들도 좋은 사람들로만 들어와서 사람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곧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차있던 차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크게 개를 운영하는 개주셨는데 저에게 개를 권유하더라고요. 개요? 그런 건 여태 안 해봤는데. 아유, 목돈 필요할 때 개가 얼마나 좋은데. 같이 해요. 하고 나면 쏠쏠하다니까요. 처음이라서 고민하긴 했지만 이래저래 제 상황에서 개를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의 규모가 컸고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다고 하니 조금씩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붓게 되었습니다. 개를 하면서 또 친해진 사람들하고 친목도 하고 놀러도 가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꾸준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가게 앞에 경쟁 가게가 생기면서 조금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어쩌지.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아마 저 가게 연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반짝 몰려가는 걸 거예요. 우리 국밥 맛 아는 손님들은 다시 이리로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저희 가게 오픈 멤버였던 소연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친구였죠.
그 아이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저희 가게에 취직한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앳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성격도 워낙에 순둥해서 가게 사람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죠. 거기다 그 아이는 성격도 싹싹해서 손님들도 잘 대해주곤 했어요. 손님들도 국밥집 아가씨가 참 친절하다면서 저에게 몇 마디 거들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부엌일을 거들겠다 나서고 제가 짐을 들고 있으면 달려와 서둘러 들어주고 여러모로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정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와 어른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힘이 들 텐데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 얘기 아니더라도 사는 안부를 묻곤 했어요. 소연아, 요즘 힘든 건 없고 고시원에서 사는 거는 괜찮니? 날이 추운데. 아무래도 난방이 안 되니까 춥긴 해요. 아줌마가 불날 수 있다고 전기장판도 못 켜게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잠잘 땐 빼고 거의 여기 하루 종일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국밥집은 진짜 따뜻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잠잘 때 너무 춥겠는데? 이불 하나 줄 테니 이거라도 가져가. 이게 그나마 좀 따뜻할 거야. 고향집에 돈 붙이느라 이불도 제대로 된 거 못 샀을 텐데. 소연이 이 아이는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고향집에 계속해서 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아 몰랐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듯 했어요. 그래서 장녀인 이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신 돈을 벌어 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았고요. 허나 동생들 걱정에 어머니 걱정에 어린데도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많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국밥 장사를 시작하기 전엔 꽤나 고생을 했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적 남편을 보내고 난 후 혼자 아이 키우고 단칸방에서 지내던 시간이 길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며 먹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옆집 애가 아기를 업고 동냥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기도 어린데. 이거 오늘 내가 만든 반찬인데 밥이랑 같이 가져가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런 제 처지를 나몰라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특히 저희를 가여워하셔서 선뜻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제 사정을 듣곤 아름아름 찾아와 쌀이나 반찬을 놓고 가곤 했어요. 사실 아기를 놓고 일을 하러 나갈 수 없던 처지라 너무 막막했는데 당시 제가 받은 이런 도움은 나중에 제가 잘 살면 나도 꼭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기가 좀 크고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을 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쌀이 떨어지는지라 굶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고 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못해도 내 아들에겐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엄마가 다음 달 월급 타면 사줄게. 꼭 약속해. 알겠어. 아이는 머리가 크자 친구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가지고 싶었는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를 쓰곤 했지만 그래도 심하게 응석을 부리진 않았어요. 아마 어려도 제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건 알았나 봐요. 오히려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당시 제 아기를 봐주던 옆집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꽉 안기며 엄마, 고생했어. 하고 말해주었죠. 그땐 뭣도 모르고 하는 아이의 그런 말이 아이의 사랑이 저를 참 많이 눈물 짓게 했어요.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하며 고단하게 살다 보면 삶에 지치고 때론 포기도 하고 싶기 마련인데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얘 때문에 살지 하면서 또 일어서서 일하러 나가게 되더군요. 얼른 나도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리고 우리 동현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사줘야지. 또 내 가게도 차릴 거야. 반드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아이를 보면서 반드시 내 가게를 차려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다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듦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넘게 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저 먹는 것까지 아껴 돈을 모아나갔어요. 밥은 거의 식당밥으로 때웠고 애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면 제게 허락된 돈은 없었어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미용실 한번 안 가며 허름하게 다녔죠. 가끔은 꾸미고 다니는 여자들이 부러워 길거리를 가다가도 저도 모르게 그 여자들을 뚫어져라 보거나 옷이라도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남편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서글픔이 문득문득 찾아왔어요. 허나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고, 그렇게 돈을 모아 5년 후 저는 식당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빚을 내어 내 가게를 차린다는 사실이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믿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차린 국밥집을 단장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뽑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바로 소연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그 아이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하면 생글생글 웃어 보였는데 그 안에 다부짐이 느껴지는 게 일 하나는 똑소리 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 후 몇 명의 직원을 더 뽑아 그리 함께 국밥집을 꾸려나가게 되었죠. 허나 소연이를 알면 알수록 왠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어요.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꾹 참는 것도 그렇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붙이는 것도 그렇고 일머리 손이 빠른 것도 그랬죠. 게다가 생긴 것도 닮아 손님들도 혹시 엄마와 딸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소연이를 더 챙겨주곤 했어요. 소연아, 이거 반찬 만들어 놓은 건데 가져가라. 너 쉬는 날 이거라도 먹으면서 보내라. 이번에 고향 내려가지. 어머니 갖다 드려라. 심지어 그 아이가 고향에 내려간다 했을 땐 어머니 드리라고 용돈까지 쥐어보냈어요. 소연이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소연이는 그렇게 고향에 갔다 오면 고향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와 저희 가게로 가져오곤 했어요. 혼자 먹지 못하러 가져왔냐 하면 같이 먹어야 만난다며 보따리를 풀어헤치곤 했어요. 소연이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음식들이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가게가 끝나고 문을 닫은 후 국밥 국물에 고향 반찬들을 먹으며 직원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허나 딸 같은 소연이와의 시간은 그 사건 하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제가 몇 년간 돈을 부었던 개에서 그 당시 2억 원이란 돈을 타게 되었어요. 참 그날은 너무 생생히도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날아다닌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갯돈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내 돈이지만 마치 꽁돈이라도 탄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좋던지. 하루 종일 싱글벙글해하자 직원 애 하나가 묻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내가 오늘 갯돈 탄 날이거든. 정말요? 이야, 기분 진짜 좋으시겠네요. 당연히 좋지. 철이 너도 나처럼 개해봐. 그럼 이 기분 알걸? 오늘 다들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봐. 내가 다 쏠 테니. 그땐 그게 실수란 걸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죠. 특히 저희 직원들만큼은 가족같이 챙기던 식구들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역시 좋았던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백에 담아놓고 카운터 깊숙이 넣어놓은 갯돈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돈이 어디로 갔지? 제가 당황해하며 찾고 있자 그때 소연이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돈이 없어졌다, 소연아.
돈이요? 제가 갯돈이 없어졌다 하자 소연이도 놀라고 직원들도 놀라 모두 허둥지둥 돈을 찾기 시작했죠. 허나 저는 촉이 왔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손님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범인은 직원들 중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물증이 없지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털어놓으면 법적 조치하지 않겠단 말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더라고요. 외려 왜 자기들을 의심하냐고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당시 가게 안엔 카메라도 달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길도 없었는데 너무 막막해졌고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아마 이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돈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빚 갚을 돈 우리 아들 유학 비용이었어요. 그때 잠깐 옆가게 사장님이 저를 불렀고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제야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가게 사장님이 우연히 거스름돈을 밖으로 들렸다가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거 소연이가 가져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을 어째? 아이 나는 그 쇼핑백이 걔 거인 줄 알았지. 그게 사장님 돈인 줄 알았나? 어쩌면 좋아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만은 아니길 바람으로 가게에 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가게에 왔을 땐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 아이는 신기루처럼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스스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도 해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모두 날린 건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던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콱 죽어버리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가게를 내 돈을 마련한 건데 당장 빚을 갚을 돈이 모두 사라졌지. 수중에 남은 돈은 없지. 넋이 나간 채로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나쁘지 않던 매출도 뚝뚝 떨어지지.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직원을 줄이니 질이 떨어지지. 악재가 겹쳐 결국 가게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은 날 바닥에 손을 치며 오열했어요. 어떻게 낸 가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닫는다 생각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느낌도 지워지질 않았어요. 거기다 아파트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마저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 결국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뒤로 술독에도 빠져 살다가 하루 종일 한탄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다 멍이 들기도 하고 눈물로 매일을 지새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게도 돈도 없이 폭삭 망해버리니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허나 그때 막 성인이 된 아들이 저를 위로하다 어느 날은 다부진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돈 잃고 가게 잃은 건 나도 속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 나도 열심히 돈 벌게. 나 유학 안 가도 돼. 아들의 위로에 저는 다시금 목 놓아 울었지만 그래도 아들 말처럼 이미 지나간 일, 연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봤자 저만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요. 다행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국밥집이 망하고 난 뒤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밥벌이나 하고 살 수 있었어요. 또 아들이 돈을 벌어오니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악착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딴 마음 품지 않고 일을 한 결과 이날 이때껏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었죠. 허나 아들 덕에 정신 차리고 그나마 살만해진 게 최근의 일인데 아들이 내내 힘들게 살아있던 이유이자 제 삶이 폭삭 내려앉게 된 이유인 그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찾을 때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더니 괜찮아지려는 이제야 와서 얼굴을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명의 장난이라면 왜 이리 가혹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찾지 않던 하늘에 새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에 시근덕대며 아들에게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뺨을 올려붙인 이유와 우리가 힘들게 살아있던 지난 날들을 말이죠. 저는 당연히 아들이 그 친구와 더는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잠깐 데리고 나가더군요.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소연이가 과거에 분명 잘못을 했던 건 맞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고 소연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은 그 일을 반성하고 있을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줄게.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만. 미쳤니? 그 돈을 네가 왜 줘? 동현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 잘못을 대신 덮어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누구 때문에 유학길을 접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는데. 전 그 길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예, 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어떻게 동현이 뒤에 숨어서 한마디를 안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면 단 줄 알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 예, 누가 보면 내가 엄한 사람 잡는 줄 알겠다. 피해자인 척 눈물 글썽이면 다인 줄 알아? 울 거면 내가 울어야지 네가 왜 우니?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기억이 안 나? 기억나게 해줘? 엄마, 그만해. 엄마 지금 많이 흥분했어. 이러다 쓰러져, 응?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아, 소연아, 너도 잘 들어가고 난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들어가면 꼭 연락해. 연락? 무슨 연락을 해? 너 내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20년 전의 분노와 더불어 나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는 도둑년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과 경찰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폐허로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떵떵거리고 도망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공소시효 만료라니 정말 힘이 쩍쩍 빠지더군요. 이제 남은 방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난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나 알았기에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헤어질게요. 나도 그 일이 엄마한테 어떤 일인지 알아요. 나도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그 친구 얘기는 더는 하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헤어졌겠거냐 하고 더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는 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몰래 만날 거라며 걸리지라도 말지. 아들이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갔던 날의 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휴대전화를 놓고 간 건지 제 벨소리와는 다른 아들 전화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야나 말아야나 일단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가는데 휴대전화의 액정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군요. 소연. 네,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전화를 받으니 오빠 언제 오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듣기도 싫은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참, 그날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건지 뻔뻔하게 그지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대꾸 없이 얘기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꼴을 봤으면서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차고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일말의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삶을 모두 망친 사람과 기어코 사랑을 해야겠는 건지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술독에 빠져 살던 것도 보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가는 모습도 봐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들이 대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망가졌던 제 삶과 제가 잃었던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지새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력감과 함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태 없던 원망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동현이 너 아직도 걔 만나니?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고 왔는데.
시침이 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네 휴대전화로 걔한테 전화 왔더라.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던데 걔가 대학 동기들이니?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엄마, 그게 세상에 여자가 몇 명인데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 걔랑 만나니? 너는 내가 걔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꼴을 봤으면서도 걔랑 만나고 싶디? 걔가 소중하고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너 걔 아니었으면 지금 엄청 큰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야. 걔가 네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거짓말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그런데 나 정말 소윤이를 사랑해. 그날은 그냥 소윤이 편들었지만 실은 소윤이랑 헤어지려고도 했어. 정말이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제일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만나겠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 엄마, 미안해. 소윤이가 잘못한 건 내가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면서 살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찍소리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 아들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이제 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소용없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는 신용을 하든 미친 척을 하고 날뛰든 듣는 척도 안 할 거라는 것도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는 전부였던 돈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아들까지. 너는 항상 내가 가진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다시 모든 걸 잃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둘이 결혼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면서 고민만 했던 것 같네요. 아들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하든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고 결국엔 그 친구를 만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마주하기 싫은 얼굴을 스스로 보러 가려는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대로 둘을 그대로 두다간 결혼한다고 선언이라도 할 것 같아 억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다간 답답해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건 둘째치고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와 묶이는 걸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입에 힘을 줘가면서 아들에게 그 친구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마. 사정이 있었다면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소연이 전화번호를? 그래, 내가 들어보마. 걔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긴 했겠지. 듣고 결정하련다. 하지만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남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고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힘들었네요.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반색을 하며 식당이라도 예약해줄까 어쩔까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싶어 혼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괜히 나서지 말아라. 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짧게 문자 남겼습니다. 아들이 언지를 주기도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런지 문자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티가 났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가겠습니다. 그날 뵈어요. 좋은 소리 들을 걸로 기대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직도 불쾌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 같았어요. 이미 첫 단추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서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믿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날을 잡아놓으니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아들과 헤어질까? 원하는 게 뭘까? 뭘 주면 헤어져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봉투라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속의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과거에 남의 피 같은 돈을 들고 달아난 전적이 있으니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고 혹시 이걸 받으면 떨어져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 준비들이라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약속날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기를 바랐지만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던 약속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도 하고 가기 아까웠지만 편하게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첫 만남 때보다도 꾸미고 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잊으려고 애썼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처음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분이고 뭐고 불가능했네요.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누가 네 어머님이야? 누가? 설마 나한테 그런 거니? 너 정말 동현이랑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야겠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만 서로 논의를 하던 중이기는 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저도 동현 오빠도 서로 진심으로.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돌아버려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틀림없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남의 돈 들고 달아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나랑 동현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읊어줘야 떨어질래? 남의 인생 나락으로 밀어넣어놓고 어디서 그 더러운 낯짝을 당당하게 들고 나오기를. 어머님, 저도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일로는 제게 무슨 욕을 하시든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달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님께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저 정말 동현 오빠 사랑해요. 정말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을 편하시거나 오빠랑 헤어지라는 말만은.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지금 사랑 운운하면서 내 앞에서 똑바로 내 눈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 무릎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 그때 일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어떤 사정이다 주절주절 떠들어도 모자라. 근데 뭐? 네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싫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동현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소리 아니니? 그때도 피해자나 안중에도 없이 네 마음대로 남의 돈을 들고 가더니 지금도 똑같아.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합리 하나 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다 하면 다 되는 거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독해? 이번엔 안 돼. 너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넉넉하게 넣었다. 이거 받고 그만 정리해.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용서를 빌기는커녕 눈물이나 짜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보다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생일대의 원수랑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듣기 싫은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한참을 창밖이나 보고 있자니 그냥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인내심과 자존심마저도 이걸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뻔뻔하다는 말하기도 지치게 하는구나. 돈 액수가 부족했니? 2억이 아니라서 그래?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만 보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사람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만할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들어줄 거니? 동현이랑 헤어져 줄래?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발 부탁이다, 소연아. 제발 우리 동현이랑 헤어져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마. 이렇게 내 아들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유는 너도 알잖니. 어머님. 그 친구는 제가 무릎을 꿇자 놀란 얼굴로 계속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버티면서 10분은 무릎 꿇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돈봉투도 손에 쥐어주고 왔네요. 헤어지겠다는 확답을 듣고 오지 못하기도 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연락도 없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장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라 조금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부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친구 쪽에서 먼저 헤어지겠다는 시원한 화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이젠 원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런 아이를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었으니. 그런데 그 아이도 그걸 알아들었는지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동현 씨랑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리고 동현 씨 계좌로 2억은 넣어드렸어요. 이걸로 저도 제 집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싶어 드리는 거니 꼭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저 용서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새어나왔어요. 이 아이의 진심이 어찌됐건 간에 악연으로 만났으니 더 이어질 수 없는 연인 건 분명했지만 막상 마음 한편은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다행히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평안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